안녕하세요. 저는 60대 김옥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25년간 가정부를 일하면서 오직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어요. 아들 의사까지 아득바득 키워놔서 주변 사람들이 옥자씨 그래도 자식 복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했죠. 내 인생 말년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아들이 참하고 좋은 여자랑 결혼해 저도 딸 같은 며느리 가지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데리고 왔는데 첫인상은 솔직히 좋지 않았어요. 샛노란 머리에 그 묘하게 부자연스러운 얼굴 그리고 노출이 심한 옷까지. 하지만 어머니 저 딸처럼 편하게 대해주세요 라고 애교도 있고 웃길래 역시 내가 색안경을 끄고 보았구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죠. 딸 같은 며느리를 가진 것이 좋아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명품백, 주얼리, 고급 에스테틱 헤어까지. 눈구렁이처럼 저를 부어 삶으며 앞으로 내조 열심히 할 거라며 살랑살랑 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눈구렁이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 날이 왔고 저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식장 화장실에서 숨을 돌리다가 우연히 예비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오빠, 나 공사 제대로 쳤어. 모자 둘이서 완전 지갑이야. 3년만 기다려. 재산 분할 제대로 땡겨서 오빠한테 갈 거니까. 아니겠지. 우리 며느리가 아니겠지.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겠지. 화장실 밖으로 나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맞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전 이성의 끈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술집 출신이었고 저와 제 아들의 재산을 보고 들어온 겁니다. 요년을 어떻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기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통 옥자라고 하는 이름은 옥같이 아름답다고 하거나 귀인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인생은 이름 따라 살진 않나 봐요. 어릴 때는 부모 복이 없다고 손가락질을 받더니 그 다음은 남편 복이 없다면서 사람들에게 제 인생은 항상 안주거리처럼 도마 위에 오르는 뭐 그런 주제 같은 거였죠. 그런데 수십 년을 남의 집 살림만 하며 살던 저에게도 빛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바로 아들이었죠. 우리 아들이 바로 나올까 말까 한 천재였거든요. 와, 그렇게 평생 고생만 하더니 결국 이런 아이가 태어났구나 싶으면서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연봉을 올리고 한창 잘 나갈 때 갑자기 아들이 운명의 사랑을 만났다면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얘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운명의 여자? 진짜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옵니다. 결국 이 결혼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충청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이 60이라는 나이가 넘으면서부터는 또렷하게는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는 아이였던 건 확실했죠. 그래서 친척들 집을 전전해서 살아야 했고 매일 밤 눈치를 봐야 했죠. 괴로워도 그냥 그런 게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친절했지만 그래도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지낸다는 건 말로 할 수 없는 외로움과 소속되지 못한다는 불안감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참 어릴 적에 부모 복도 없는 아이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네요. 그 소리가 정말 지겨웠는데 뭐라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진실이니까요. 19이 지나던 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이라도 취직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친척들에게 폐를 끼칠 수는 없었어요. 저 때는 다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지방에서 자란 저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만난 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처음 느껴보는 그 달콤한 설렘은 여전히 잊히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해주고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지게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그때 느끼게 됐죠. 20살이 되던 해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죠. 저보다 3살 연상이었던 그 사람은 정말 계획적이고 부지런했어요.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똑똑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공장에서만 일하기는 너무 아까운 똑똑하고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우리가 늘 가던 단골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와 산책을 하며 반짝이는 별 참 예쁘다고 하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대뜸 저에게 프로포즈를 건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저에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고 우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세리머니는 없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행복하게도 곧 아이가 바로 들어섰고 아이가 들어서자 그는 원래도 성실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는 미래에 대해 준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항상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는 괜찮다는 말로 저의 걱정을 일축시킬 뿐이었어요. 그렇게 우리 아들 용수가 태어났고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용수를 보게 되었죠. 용수는 하얗고 통통한 뺨과 검은 머리카락을 가진 제가 본 아기 중 가장 예쁜 아이였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처음 감싸 안았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우리 남편은 용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퇴근하면 뛰어와 온몸부터 씻고 행여나 지저분한 게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묻을까 안절부절 못하며 용수를 품에 안고 내 아들 사랑한다, 사랑해. 라며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지곤 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분에 넘치게 행복했을 때가 아닌가 싶네요.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래부터 갚아야 할 집안에 부채가 많았던 남편의 사정 때문에 우리 가족은 부유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붕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새고 바닥에는 곰팡이가 올라왔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건 별로 저에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서로가 있는 한전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여자가 된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행복하면 안 되는 운명이었을까요? 용수가 3살이 되던 해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잠도 자지 못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는 사고 소식에 대한 전화였어요. 남편은 무리해서 몇 년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본인이 심근경색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젊은 나이에 가족들만 위하다가 허무하게 먼저 가버렸습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용수가 겨우 3살이잖아요. 그때 제 나이 겨우 23이었습니다. 장례식이 정신없이 끝났고 모든 것이 종료된 뒤 찾아오는 슬픔은 더 엄청났어요. 몇 주 동안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용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울기만 했습니다. 이웃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떠난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은 용수의 작은 얼굴이었고 그 작은 얼굴이 저에게 계속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남편도 부모님도 없는 상황에서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용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얘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것도 나다. 정신 차리자. 저는 무작정 인력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아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의 심각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해맑고 순수한 표정의 어린 아들의 표정을 보며 어금니를 더 꽉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아주 까다롭기로 유명한 서울의 부잣집에 입주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식모살이라니 지금 시대에 아직도 이런 걸 하다니 그것도 내가 가기 직전까지도 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들었던 악명 높던 까다로움보다는 집주인분들이 그렇게 나쁜 분들은 아니셨어요. 마치 성처럼 높은 담벼락 속 대리석 바닥이 쫙 깔린 집 내부엔 셀 수도 없이 많은 방이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런 집에 실제로 사람이 산다는 걸 눈으로 보니 정말 신기하더군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참 많이도 혼났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옆에서 있을 수 있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혼나도 나만 고생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잣집이다 보니 월급도 두둑했고 무엇보다 저도 몰랐던 저희 장점을 발견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아주 까다로운 입맛에 가장 큰 어른인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은 신기하게도 제가 한 음식만 드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와 같은 고향 출신이었더군요. 그래서 고향 맛이 나는 제 음식을 좋아하셨던 거였죠.
그러면서 저는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험난하던 일들도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살려고 하니 어떻게든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한 해, 두 해 흘러갔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용수는 구석에서 몇 안 되는 장난감을 가지고 조용히 놀았습니다. 순한 아이였지만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어린이날이면 어딜 놀러 가거나 크리스마스, 생일 같은 특별한 날도 우리 아이에게는 특별하게 해줄 수가 없었죠. 그래도 우리 용수는 항상 저에게 밝게 웃어만 줬습니다. 참 고마운 아이였어요. 장난감 하나를 사달라는 떼를 쓰는 아이가 아니었죠. 저는 악착같이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먹고 사는데 돈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버는 돈은 전부 다 모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돈을 전부 꼬박 모아 우리 용수가 조금만 더 크면 번듯한 집도 사주고 그때는 모든 일을 그만둬야지라는 생각만 하며 그렇게 지냈죠. 제가 일하는 집에도 용수보다 5살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공부면 공부, 예체능, 미술까지 안 배우는 게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배우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 부자들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목격하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하자니 우리 용수는 정말 너무 심하게 비교가 되었죠. 가끔 그 아들은 공부가 하기 싫었는지 몰래 책을 버리곤 했는데 그걸 용수가 주워다가 책처럼 읽곤 하더군요. 집주인분들에게도 허락받은 부분이었어요. 모두들 용수를 대견해하고 귀여워했으니까요.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잠든 용수를 보고 있거나 한 달 중 이틀 쉬는 날이 있을 때 용수와 즐기는 데이트는 저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용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있자면 용기를 잃었던 제 마음에 다시 불씨를 지피는 것 같았어요. 이젠 별이 빛나는 밤 저녁 산책을 하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용수가 되었지만 용수와도 도란도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벅차게 행복했습니다. 용수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빈약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용수를 사랑했습니다. 우린 자주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십억 개의 별을 바라보았고 더운 여름날 소리 내는 여름의 밤 소리도 들으며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용수는 사소한 것들에서도 깔깔대며 좋아해줬고 가진 것이 많진 않아도 부족하다고 하지 않아줬던 아이였습니다. 정말 용수는 저희 전부였고 참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커갔습니다. 아빠를 참 그대로 빼닮아 자라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용수가 아빠를 정말 그대로 빼닮았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외모는 저를 꽤 많이 닮았던 용수는 호기심 많고 장난기 가득한 건 아버지를 닮았다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신기한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버리던 책들을 매일 읽던 용수가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거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걸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고 용수는 학교를 가게 됐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은 아이는 떡하니 1등을 하게 됐죠. 우연일 거라 생각한 제 착각은 오산이었고 알고 보니 용수는 한 번 보면 거의 바로 기억할 정도로 타고난 천재였더군요. 유난히 영리하고 관찰력이 뛰어나 개미가 지나가는 것만 봐도 거품이 사라지는 것만 봐도 왜 그런 건지 끝까지 확인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용수가 중학교 때 전국의 영재들만 나간다는 수학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용수가 입상을 하고 집주인 아들은 그 대회에 나가고 싶어도 선발조차 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죠. 처음에는 용수가 그렇게 뛰어난 걸 인정할 수 없다며 말이 되냐는 듯 저에게 며칠 아니 몇 주를 틱틱거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곧 저와 용수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셨죠. 그분들은 조금 까다롭긴 했지만 그건 먹는 것과 청결에 대한 기준이었을 뿐이고 사람들은 모두 다 진심으로 좋은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집주인분들은 감사하게도 용수가 공부만 집중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가 되자 개인방을 따로 주고 필요하면 학원을 다니라며 학원비 지원도 약속했죠. 하지만 용수는 학원까진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혼자 스스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식해서 저 똑똑한 아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잘 못하게 하면 어떠하지 그런 우려가 많이 생겼죠. 하지만 용수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죠. 그 아무것도 안 해주는 환경 속에서도 그 잘난 부유한 환경의 아이들을 꺾고 보란 듯 전교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잣집 엄마들이 깜짝 놀라 도대체 어디서 과외를 한 거냐고 저에게 문의를 하고 야단이 났었죠. 저는 정말 모른다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용수가 어디 집안 아들이냐며 쑥덕거렸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평균 점수가 보통 부잣집에서 최고의 교육 수준을 받은 아이들 그 이상의 이상이었으니까요. 다른 부잣집 어머니들은 자격도 없는 자식이 귀한 아들을 이겼다고 분노하며 나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용수는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용수는 태어났을 때부터 저의 삶의 이유더니 어떻게 삶 전체에 아울러 저에게 이렇게 기쁨만을 선사해 줄까 참 고맙기만 했습니다. 그러고 결국 용수는 전국에서 수석으로 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용수의 의대 합격 통지서가 도착하던 날,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춤을 췄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모든 별이 아들을 위해 빛나는 것만 같았고 하늘 위에서 남편도 우리를 위해 밝게 미소 지어주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용수가 대학을 가면서 우린 처음으로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용수와 떨어져 지내는 건 생각보다 더 고독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용수를 지켜주고 이끌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제가 용수에게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의대에 간 용수는 머리가 좋은 것과는 또 다른 힘듦이 닥쳤습니다. 끝도 없는 업무량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잠도 자지 못하면서 엄청난 것들을 해야 했고 잘 챙겨 먹지도 못하는 듯 말라가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 아파하기만 했죠. 그 와중에도 용수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드디어 의사가 되는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용수의 졸업식에 참석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심정은 말로 다 적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 컸죠? 앞으로 난 행복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하게 쉬어요. 그는 여기 없지만 늘 우리를 지켜봤을 거예요. 아마 저와 용수를 걱정해서겠죠? 저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는 정성 어린 기도를 남편에게 올렸습니다. 수석으로 의대를 졸업한 용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연봉이 높기로 소문난 레지던트로 시작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니 보람차고 벅차서 웃음을 참기 힘들더군요. 시간이 갈수록 용수는 의사로도 실력을 쌓고 유명해졌습니다. 게다가 젊고 잘생긴 의사로 미디어를 타며 유명해졌고 날마다 환자가 늘어났죠. 아들이 유명해지는 건 좋은 일이었지만 그럴수록 아들을 보는 일은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면 용수는 그래도 환자가 쾌유하는 걸 보면 진심으로 힘이 난다며 정말 좋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음이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었죠. 용수는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연봉도 많고 그간 모은 돈도 꽤 많으니 이제 그 일은 그만두고 나와서 함께 둘이 살자고 말이죠. 저도 무척이나 그러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들은 바쁜데 갑자기 일이 없이 가만히 남겨지게 된 제가 얼마나 적적하고 외로울지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이 이제 홍기가 꽉 찼는데 데이트를 해도 모자랄 판에 어머니와 둘이 산다고 하면 혼사기를 괜히 맞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거절했죠. 정말 용수의 말처럼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실제로 사모님이 알려주신 곳에 투자해 집도 두 채나 사두었고 시세 차익 덕분에 돈도 꽤 많이 벌게 되었죠. 서울에 변변이 제대로 된 친구도 없는 저에겐 이곳이 직장이자 지인이자 가족이자 친구이기도 했어요.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혹독한 레지던트 생활을 마친 용수는 스타 의사가 되어 이젠 용수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병원이 줄을 지었고 병원을 선택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어 갈수록 저는 아들의 인생에서 점점 조연이 되어가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면 그게 삶이 돌아가는 가장 맞는 이치인 거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위안하며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죠. 저도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가정부는 그만두었지만 일했던 집에는 놀러 갈 정도로 지인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미리 사두었던 아파트에 들어가 저를 위한 가구들을 채워 넣었죠.
이런 것들을 용수 아빠가 가장 원했던 모습이었을 텐데 새 집을 채우면서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용수와 둘이 지내던 좁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했던 우리의 공간도 가끔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용수가 결혼할 때 미리 준비를 해놔서 이대로 준비해 놓은 걸 줄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애 아빠처럼 돈을 버는데 열심히 하다가 아이와 그리고 아내와 보내야 할 시간조차도 제대로 못 보내고 건강을 잃을지도 모르잖아요. 고생은 저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 싶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우리 아들만 좋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 된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용수는 결혼 생각이 아예 없다며 환자들을 보는 게 가장 좋다고 국경 없는 의사회까지 가볼 생각이라는 엄마로서 듣기엔 슬픈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그렇게 또 1년여가 흐르고 어느 날 저는 새로운 취미들을 찾아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을 하다가 저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참 곤욕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용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을 먹자고 말이죠.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리였어요. 너무 바빠서 최근에는 얼굴도 보지 못했거든요. 반가운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용수가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짧은 치마를 입고 높은 하이힐을 신은 채 들어오는 희진은 노란 머리 컬러와 진한 스모키 메이크업이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솔직히 적잖이 당황했어요. 제 아들이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완전히 사랑에 빠져 보이는 용수. 마치 용수의 아버지가 다시 살아온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용수가 말해주길 둘은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비혼주의자였던 본인의 마음을 돌릴 만큼 그녀는 본인에게 완벽한 여자라면서 두 사람은 카페 앞에서 만났는데 그녀가 발이 삐끗했고 피아노 교사로 일하고 있던 그녀를 도와주면서 둘의 사랑이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저도 빠져들었습니다. 아무튼 아들만 좋으면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글서글하니 희진의 성격은 좋은 것 같았어요. 낯을 가리는 사람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애교가 넘쳤죠. 평소에 일을 하느라 사랑을 많이 주지 못했던 부족한 면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일 거라는 생각에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용수는 희진과 빠른 시일 내에 결혼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 드디어 우리 용수에게도 가족이 생긴다니 한번 결혼해서 잘 살아봐야지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녀에게 잘 대해 주기로 했죠.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던 걸 며느리에게는 꼭 해주고 싶어서 백화점에서 결혼 반지와 요즘 유행한다는 가방을 사주고 싶어 희진을 불렀습니다. 요즘은 혼수로 다들 그렇게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의사 며느리가 되려면 오히려 뭘 받아야 한다고 하긴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 앞서 말씀드렸죠? 돈돈거리면서 결혼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만 하면서 서로 시작하길 바랐어요. 우리는 백화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서 희진이 보였습니다. 웃으며 그녀를 맞아주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그만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진한 화장, 염색한 머리, 미니스커트, 반짝이는 장신구 등 그녀의 모든 것이 도저히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를 걸었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이죠. 그런데 희진은 가장 비싼 명품 매장에 가더니 당연하다는 듯 가방을 고르고 그 옆 매장에서도 가방을 고르고 저에게 계산하라는 듯 딱 쳐다보고 서 있더군요. 좀 황당했습니다. 희진에게 사주려 나온 건 맞지만 제가 그녀의 지갑은 아니잖아요. 그러더니 집에 가면서 희진은 어머니 보석은 뭐뭐 해주실 건데요? 최소 2세트 이상은 해주는 거죠? 명색의 스타 의사인데 안 그래요?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희진의 예의 없는 태도에도 놀랐지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우리 아들에게 더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희진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맞춰줬습니다. 호화로운 결혼식장, 연예인들이나 간다는 고급 에스테틱 회원권, 가장 비싼 드레스샵, 1등석 항공 그냥 그녀가 원하는 거면 다 해주라고 했어요.
한 번뿐인 결혼식 제가 못 해본 건데 용수가 그간 행복하지 못했던 거 넘치도록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꿈꿨던 것은 그냥 소박하게 아들과 며느리와 저녁을 먹고 밤에 산책이나 할 수 있는 소박한 삶이었는데 어쩔 수 없다고 반 포기 상태였죠. 저의 고민은 유일하게 제가 다니는 운동 친구들에게 공유했고 친구들은 뒷목을 잡을 일이라며 저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제가 가장 속상했던 건 그녀에게 맞춰주는 돈이나 물질적인 것보다 그녀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할까봐 희진의 눈치만 보며 절절매는 저의 소중한 용수의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희진은 가스라이팅을 어찌나 잘하는지 뭐만 해도 용수가 잘못한 것처럼 몰고 갔고 환자가 가장 1순위였던 용수는 희진 때문에 진료에도 소원해지고 일상의 차질을 빚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저에게 남편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운명 같은 일로 안내해준 사건이 발생하게 됐어요. 결혼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예복을 맞춘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원래는 둘이 맞추기로 했는데 아들이 중요한 서류가 있다면서 가져다 달라며 저에게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죠. 마침 저도 그 근처에 갈 일이 있어 얼른 전해주러 갔는데 왠지 희진은 보이질 않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저도 제 약속 장소를 향해 가려고 나왔습니다. 가기 전에 화장이나 고칠 겸 화장실에 들렀어요. 그러다 통화를 하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내용은 심상치가 않더군요. 사랑? 장난하냐 피아노는 무슨 개 이름도 몰라 이 자식아 완전 호구새끼야. 공부만 해서 내 말은 다 믿어. 내가 신문에 난 사진 보고 자주 가는 카페 앞에서 기다렸다가 공사 쳤는데 미친놈이 운명이네 어쩌네 완전 도라이라니까. 한일 2년 살다가 굉장히 맞았다고 구라친 다음에 위자료나 뜯어내고 잠수 타야지. 아 인생 굉장히 쉽다 쉬워. 희진의 웃음 섞인 대화 내용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당장이라도 희진의 머리채를 잡아 이 결혼을 끝내게 할까 하다가 지금 상태로는 내 말을 용수가 믿지도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좋은 묘수가 떠올랐어요. 나도 역으로 공사를 치기로 한 거죠. 저는 그날 이후 그대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도 사립탐정을 고용해 희진의 과거를 모조리 파헤쳤어요. 그동안 여러 번의 결혼 생활, 심지어 사기죄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운명적으로 만났다던 둘의 연애의 시작도 모두 다 희진의 계획이었습니다. 술집에서 일했던 희진은 인생을 역전하기 위해 용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그 덫에 아들이 완벽히 걸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저는 계속 시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고 절대 티를 내지 않았죠. 겉으론 온화한 시어머니의 미소를 짓고 속으론 그녀를 찌를 거대할 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곧 나는 희진을 20번도 더 망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러고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채권자들에게 엄청나게 쫓겨 목숨을 걸고 피해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아들 친구들에게 부탁해 결혼 전 술이나 마시자고 하면서 파티를 하게끔 희진이 일하는 곳으로 설계를 해두었고 희진을 지정해 그녀가 반드시 그날 접대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으론 그녀를 애타게 찾는 채권자들을 초대했죠. 이 모든 걸 겪은 용수는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러고 희진은 채권자들을 피해 또 어디론가 도망간 삶을 살고 있죠. 저도 사실은 많이 고민했어요. 아들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랑을 그냥 둬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건 거짓된 진실을 믿는 허황된 신기루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고 아들도 결국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때로는 거짓말이 편안한 베개를 제공하긴 하지만 진실이 결국에 유일한 안식처니까요. 용수는 최근에 의료 봉사를 하며 본인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은 용수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던 같은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용수의 봉사 일정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도 봉사를 나갔다가 그녀를 살짝 봤는데 한 줄기 햇살 같은 사람이더군요. 이번엔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